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날 아들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차가운 병실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만 같았던 절망의 순간 제게 손을 내민 의외의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아들은 짐작이나 했을까요? 과연 저는 이곳을 무사히 탈출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수 있었을까요?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100억대 자산가 박영철 회장의 개인 서재.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박영철 회장, 올해 72의 이 노인은 책상 위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종이 한 장을 굳은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클로즈업 종합 검진 결과 통보서 췌장암 3기 기대여명 3개월 추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그의 눈동자가 야경을 향했지만 초점은 흐릿했습니다. 3개월. 평생을 돈과 싸우며 쉼없이 달려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허탈한 실소가 입가에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틀로 향했습니다. 뽀얀 먼지 사이로 10살 남짓한 아들 민수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일한 핏줄,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 순수했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영철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긴 대리석 식탁 양 끝에 박영철과 아들 박민수가 앉아 있습니다. 식탁은 최고급 요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부자 사이의 거리는 식탁의 길이만큼이나 멀어 보였습니다. 박민수 42살의 이 남자는 아버지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연신 핸드폰 화면을 두드리며 비죽비죽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물이라도 마시듯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로만의 콩티를 잔에 거칠게 따랐습니다. 박영철의 낮은 헛기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마치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보듯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시한부 판정보다 저 철없는 아들의 모습이 그의 심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박민수? 그제야 민수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왜요, 아버지? 식사 중에 박영철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내 재산, 박영철은 천천히 가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쨍그랑 마이너스. 민수의 손에서 값비싼 스마트폰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방금 따른 와인이 든 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미쳤어요, 아버지? 제정신이냐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격앙되어 식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노망이라도 드신 거냐고요? 내 돈을 감히 누기요? 닥치거라. 박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수의 고함을 짓누를 만큼의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지금껏 누려온 거지. 내가 번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있었더냐.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너에게 줄 유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내 말 똑똑히 알아들어라. 박영철은 더 이상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가사도우미 오미숙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오미숙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찻주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 차 한 잔 주게. 목이 마르군. 그 순간 박민수의 눈빛이 분노에서 차가운 사리로 변해가는 것을 방 안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긴 시간. 쾅 마이너스. 박영철 회장의 침실 문이 폭발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던 박영철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낯선 사내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관계자라기보다는 마치 사채업자처럼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누구냐? 당장 나가지 못해. 박영철이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침대로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70대 노인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속옷바람으로 침대에서 끌어내려진 박영철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민수야, 오 여사. 그의 외침에 답하듯 어두운 복도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박민수였습니다. 어젯밤의 분노는 온데간데없고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망상성 치매입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돈을 전부 기부하겠다는 둥 헛소리를 하신다고.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네, 내가 감히 이 천하의 패륜. 박영철이 욕설을 내뱉기도 전에 한 사내가 더러운 장갑을 낀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영철의 눈이 충격과 분노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몸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20년간 함께한 가사도우미 오미숙은 복도 저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박영철은 구급차라는 이름의 감옥에 던져지듯 실렸습니다. 차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춘 곳은 새희망 정신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외딴 곳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박영철 환자분이시죠? 원장 김정혁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김정혁 원장이 서류철을 들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박영철의 상태는 살피지도 않고 뒤따라온 민수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미 더러운 거래가 오고 갔음이 분명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요. 민수가 특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능글맞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박영철은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고 굴욕적인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차가운 쇠창살이 박힌 독방에 갇혔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문 열어.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보내. 민수야. 이 개자식아. 박영철은 쇠창살을 붙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간호사의 또각거리는 차가운 발걸음 소리만이 기계적으로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버지의 서재를 차지한 박민수는 최고급 양주를 따르며 자신의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철 회장님의 망상성 치매가 심각하여 아드님이신 박민수님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으시죠. 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인감이 찍힌 서류 옆에 자신의 도장을 망설임 없이 찍어내렸습니다. 100억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새희망 정신병원에서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박영철은 더 이상 100억대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망상성 치매 환자 박영철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호사들은 그에게 정체 모를 약물을 강제로 투여했습니다. 알약 수십 개를 억지로 삼키게 했고 거부하면 팔다리를 침대에 묶고 주사를 꽂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박영철이 발버둥 칠수록 김정혁 원장은 약물 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박민수로부터 두둑한 치료비가 입금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회장님, 아드님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서 병이 나으셔야죠. 이게 다 회장님을 위한 겁니다. 김 원장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약물에 취해 초점 없이 허공을 보는 박영철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봤습니다. 박영철의 정신은 점점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약 기운이 돌 때면 죽은 아내가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영철은 생존 본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을 삼키는 척 혀 밑에 숨겼다가 뱉어내려 애썼고 간호사들이 방심한 틈을 타복도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저기 환자 도망간다. 잡아. 하지만 쇠약해진 노인의 탈출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건장한 남자 간호사들에게 붙잡혀 독방으로 끌려온 그는 짐승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환자분, 자꾸 이러시면 치료가 더 길어집니다. 얌전히 계셔야죠. 김 원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 울렸습니다. 박영철은 텅 빈 독방 구석에 웅크린 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배신, 지옥 같은 병원,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정신,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영철님 면회입니다. 간호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 누가 자신을 찾는단 말인가? 아들 민수일 리는 없었습니다. 박영철은 쇠약한 몸을 이끌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믿을 수 없는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오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그랬듯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박영철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박영철의 가슴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과 동시에 배신감에 대한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녀 역시 민수와 한패였을까? 회장님, 헬쑥해지셨습니다. 오미숙이 수화기를 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영철도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오 여사, 어쩐 일인가? 자네도 민수 놈 편인가? 오미숙은 대답 대신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면회실 구석에 CCTV 카메라를 확인한 그녀는 갑자기 탁자 위로 무언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싼 손수건이었습니다. 민수 도련님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오미숙은 CCTV를 의식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걱정된다고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력 회복에 좋은 보약이라고. 그러면서 오미숙은 테이블 밑으로 감시 카메라의 완벽한 사각지대를 이용해 자신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푸는 척하더니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작은 갈색 약병 하나를 박영철의 환자복 주머니 속으로 재빨리 밀어 넣었습니다. 박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미숙의 눈빛이 스치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무표정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박영철은 찰나의 흔들림을 읽었습니다. 꼭 챙겨 드십시오, 회장님. 오미숙은 수화기에 대고 보약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영철의 소나기에서 차가운 약병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과연 민수가 보낸 독약일까? 아니면 오미숙이 건네는 구원의 동아줄일까? 박영철은 차가운 독방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소나기에 쥔 작은 약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미숙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도련님이 보약이라고. 보약? 지옥에 갇힌 자신에게 아들이 보약을 보낼 리 만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배려, 즉 독약일까? 아니면 20년간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오미숙, 그녀의 마지막 충심일까? 그래, 20년이다. 박영철은 낮게 음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한 줌의 가능성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의 마개를 열고 그 안에 알약 몇 개를 망설임 없이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쓴맛도 단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간 자신을 괴롭히던 끔찍한 환각과 귓가를 맴돌던 이명이 안개가 거치듯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둔중한 압력이 사라지고 얼음물처럼 차가운 명료함이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김정혁이 투여하던 정신과 약물을 중화시키는 강력한 해독제였습니다. 순간 박영철의 뇌리에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가난했지만 야망 넘치던 젊은 박영철. 그에겐 죽도록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치병으로 그의 곁을 떠나야 했죠. 임종의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을 붙잡고 피를 토하듯 부탁했습니다. 영철 씨, 내 동생, 미숙이, 저 아이 나 없으면 세상에 혼자야. 당신이 평생 좀 지켜줘. 박영철은 울부짖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동생 오미숙을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미숙은 박영철에게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자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감시자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엇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박영철은 오미숙과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박영철이 감금되기 바로 전날의 한적한 찻집. 오미숙이 창밖을 경계하며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당찬 기운을 가진 30대 여성. 그녀는 신참 변호사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님, 오 여사님, 회장님은 괜찮으신 거죠? 예상대로입니다. 민수 도련님이 오늘 내일 중으로 움직일 겁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미숙이 건넨 것은 작은 USB였습니다. 이 안에 민수 도련님이 지난 5년간 횡령한 회삿돈 내역과 새희망 정신병원 김정혁 원장의 과거 불법 시술 증거 자료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수년간 준비하신 자료입니다. 이수진 변호사. 그녀는 박영철이 가난한 학생 시절부터 남몰래 후원해 온 그의 숨겨둔 칼이었습니다. 박영철의 기부 선언은 아들의 폐륜을 유도하고 이 모든 부패의 고리를 한 번에 끊어내기 위한 거대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해독제로 정신을 차린 박영철은 그때부터 지독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물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척 벽을 보고 중얼거리고 허공에 손을 휘젓는 연기를 했습니다. 김정혁 원장은 자신의 약물이 완벽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원장의 사무실에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심판 이의 제기,
의료기록 재검증 요청? 김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수진 변호사가 마침내 움직인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박민수 역시 사색이 되었습니다. 재검증을 하면 멀쩡한 아버지를 불법 감금한 사실이 탄로날 게 뻔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뒤처리가 깔끔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변호사가 붙었을 줄은. 이렇게 되면 저도 곤란합니다. 병원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젠장. 민수는 초조하게 원장실을 모피어스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순 없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지병도 있으시잖아요. 민수가 김 원장에게 섬뜩한 눈빛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라도 오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 아닙니까? 박민수 씨, 그게 무슨 책임은 내가 다 집니다. 돈도 원하는 만큼 더 드릴게. 그러니까 김 원장은 의사 면허가 날아갈까 두려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이 답답한 양반. 민수는 원장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법이 없어. 저 늙은이가 사라져야 해. 영원히.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 오미숙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당장 오미숙을 저택 근처의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오 여사, 평생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았지? 내 재산 10억 줄게. 민수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의사에게 불법으로 처방받은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치사량의 칼륨이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음료에 타. 그럼 깨끗하게 심장마비로 보일 거야. 당신이 유일하게 아버지 병실에 사식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오미숙의 눈이 순간 커졌지만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박민수의 손에 들린 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못하겠어? 그럼 당신도 공범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될 때까지 방관했잖아. 나랑 같이 감방 갈 거냐고. 오미숙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민수가 건넨 차가운 독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온 오미숙.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민수가 준 것과 똑같이 생긴 작은 갈색 약병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약병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준 독약. 다른 하나는 박영철 회장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미숙에게 맡겨두었던 일시적인 가사 상태를 유도하는 특수 약물이었습니다. 오미숙은 망설임 없이 민수가 준 독약병을 집어들어 화장실 하수구에 그 내용물을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영철이 준비했던 가짜 죽음 약병을 품속 깊이 챙겼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보약이라며 정성껏 끓인 죽과 함께 뒤바뀐 약병을 들고 새희망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미숙은 정성껏 끓인 죽을 들고 다시 박영철을 찾았습니다. 이번 면회는 유난히 짧았습니다. 회장님, 민수 도련님이 서두르십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미숙은 테이블 밑으로 아들의 독약 대신 준비한 가사 상태 유도 약물을 건넸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6시간 동안 모든 생체 신호가 거의 정지될 겁니다. 맥박과 호흡도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 이수진 변호사가 회장님을 병원 밖으로 모실 겁니다. 만약 6시간 안에 해독제를 맞지 못하시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회장님. 박영철은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오 여사, 고맙네. 그리고 미안했네. 오미숙은 처음으로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감춰왔던 눈물을 아주 잠깐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 박영철은 독방 구석에 앉아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삼키면 그는 죽은 자가 됩니다. 아들의 손에 완벽하게 패배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약병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새벽 3시, 약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호흡이 멎었습니다. 어머, 환자분, 박영철님. 새벽 순찰을 돌던 간호사가 바닥에 쓰러진 박영철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병동 전체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김정혁 원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제세동기 가져와. 에피네프린. 김 원장은 형식적인 CPR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체 신호는 0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일직선의 그래프, 사망시간 새벽 3시 15분.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법적 분쟁 중에 불법 감금했던 환자가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 씨,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유감이네. 원장님, 지금 당장 시신을 병원 밖으로 빼내세요. 변호사 쪽에서 알기 전에 내가 아는 장의업체 보낼 테니 바로 화장해버리게. 김 원장은 오히려 민수의 제안에 안도했습니다. 부검이라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들통날 테니까요. 안 그래도 따님이 수진 변호사가 딸로 위장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것 같다고 하니 자기들이 보낸 사설 구급차로 모시겠다고. 그쪽으로 인계하겠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김 원장과 시신을 빼돌리려는 이수진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세이망 정신병원의 뒷문으로 검은색 시신 가방이 실려 나와 사설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구급차는 어둠을 뚫고 병원을 신속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한참을 달렸을 때 뒷좌석에 동승한 이수진 변호사가 시신 가방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밀랍 인형처럼 창백하게 굳어있는 박영철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해독제 주사를 그의 팔에 꽂았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몇 초간의 침묵. 후, 죽은 줄 알았던 박영철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 변호사, 인가? 네, 회장님, 성공입니다. 탈출하셨어요. 박영철은 구급차 천장을 바라보며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자신의 아니가 아니었습니다. 오 여사는 무사한가? 박영철 회장의 장례식장은 그의 명성에 걸맞게 국화꽃으로 가득 찬 웅장하고 거대한 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운 공기는 슬픔이 아닌 기묘한 흥분과 가식이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박민수는 겉으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고, 아버지를 연발했지만 조문객이 뜸한 틈을 타서는
구석에서 자신의 변호사와 상속 서류를 검토하기에 바빴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가려 했습니다. 100억? 이제 완벽히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편에서는 김정혁 원장도 어두운 양복 차림으로 조문을 마친 뒤 민수에게 다가가 짧게 목례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 시신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완벽한 공범이자 승리자였습니다. 이제 고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을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박영철의 젊은 시절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그때 평화롭던 영상이 갑자기 거친 노이즈와 함께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뜬 것은 새희망 정신병원이라는 로고가 박힌 박영철이 독방에서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고 간호사들에게 폭력적으로 제압당하는 충격적인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저거 꺼. 당장 끄라고. 박민수와 김정혁이 사색이 되어 소리치는 순간 쾅 마이너스. 장례식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죽어서 영정사진 속에 있어야 할 박영철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수진 변호사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함께 당당하게 홀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니야. 유령이야. 박민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김정혁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수진 변호사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고 박영철 회장님이 어떻게 새희망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되었는지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김정혁이 박민수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허위 치매 진단서를 발급하는 영상, 박영철의 계좌에서 수십억이 민수와 김 원장에게 흘러들어간 내역, 그리고 병원 내에서의 모든 불법 의료 행위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은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아들 박민수 씨가 아버지 박영철 회장님께 보낸 마지막 보약입니다. 빅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박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미숙이 목숨 걸고 녹음한 지하 주차장의 대화였습니다. 음성 이거. 아버지 음료에 타. 그럼 깨끗하게 심장마비로 보일 거야. 성공하면 내 재산 10억을 주지.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모함하는 거야. 박민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을 존속살인교사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정혁 씨, 당신 또한 살인교사 방조 및 불법 감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영철은 자신을 노려보며 끌려나가는 아들의 모습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장례식장. 멍하니 서 있는 조문객들과 냄새를 맡고 달려온 기자들 앞에서 박영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쳤습니다. 제 가짜 장례식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은 제 아들의 썩어빠진 본성을 시험하고 돈에 눈이 멀어 영혼을 판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제가 계획한 연극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최장암 3기
시한부 판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박영철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또한 이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물론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병원에서 시한부 3개월이라는 오진을 받았을 때 저는 절망하는 대신 이것이 기회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과연 인간인지 악마인지 확인할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그는 아들의 폐륜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미끼로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옥 같은 과정을 겪으며 그는 오히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오진을 바로잡고 철저한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박영철의 시선이 홀 구석,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오미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제 목숨을 걸고 함께 해준 분이 계십니다. 박영철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가사도우미였던 오미숙을 향해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미숙 여사님,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죽은 첫사랑의 약속을 지켜준 고마운 분입니다. 오미숙은 그제야 20년간 감춰왔던 안도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박영철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제 전 재산 100억 원은 약속대로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익명으로 사회에 기부됩니다. 돈은 편리한 도구일 뿐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은 돈의 노예가 되었을 뿐입니다. 엄청난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박영철은 그 빛을 당당히 마주하며 이수진 변호사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장례식장을 걸어나갔습니다. 몇 달 후 차가운 도시의 빌딩 숲이 아닌 따뜻한 노을이 지는 남쪽의 바닷가. 이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지고 건강해진 박영철이 수수한 외투 차림의 오미숙과 함께 천천히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100억이라는 굴레도 아들이라는 원망도 모두 벗어던진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붉게 타오르다 쓰러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 언니한테 이제야 덜 미안하게 됐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아니, 영철 씨.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옥 같던 복수는 끝났고 그들에겐 새로운 삶이라는 진짜 유산이 남았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